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새해 이분 처음 모십니다. 과연 2025년도에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이슈가 자리할지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1월 9일입니다. 1월 9일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3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을 했고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오를 종목은 또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이 9% 갑자기 급등하고요. 소재단이 최근 들어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좀 소재단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소재 쪽에서는 계속 네. 제가 전액과 이제 리튬이엄 쪽 종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2차 전지 섹터 잘 보시면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게 오르긴 했지만은 네.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이제 뭐 포스코 퓨처, LNF, 뭐 코스피 흰소재는 좀 다른 길 한데 대체로 외바닥이에요. 네. 그날에다가 지금 V자 반등 맞아요. 나와서 외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전액 엔캠, 그 덕산테크피아, 그리고 리튬이엄의 그 얘기했던 중앙 3대 소재 이런 종목들은 지금 3중 바닥을 찍고 그리고 41선을 뚫어서 안 차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 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에서 매물 소화가 이제 되고 이제 바닥을 해서 이제 탈출하는 추세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고, 그래서 다른 소재와 달리 지금 바닥을 잘 다진 쪽이 전액과 리튬이엄이다.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그 엔솔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제 특히 양극재라든가 리튬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들은 이제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려면은 지금까 물론 이제 낙폭 과대에 의해서 자율적인 반등도 나오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그룹주만의 별도의 재료는 있었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인도네시아 그 재련 사업 부분에 대한 지분 인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올해 3대 그 혁신 황골 탈퇴하겠다고 해서 3대 그 경영 혁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특히 이제 그 GM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양극재 통합법이 만드는 거 이거 되게 핵심이고, 에코프로 CNG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합병, 그리고 R&D의 외주화 뭐 이런 것도 이제 핵심인데, 특히 양극재 통합법을 만들어서 양극재 가격 파괴를 하겠다.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에코프로 머티가 지분 인수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양극재 통합법이 만드는 거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양극재 통합법. 그러니까 11월 달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에서 회사에서 얘기했던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회사가 변화하겠다 얘기했던 것들 2030년도에 네, 기억나요. 그 플랜했던 것들을 이제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겠다 얘기했던 것들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캐진 구간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선택한 거는 그 극한의 원가 절감을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업황 회복했을 때는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원가 절감을 잘 해놓고 체질 개선을 잘 해놓으면은 업황이 회복되고 다시 업사이클이 나올 때 그때는 시장 예상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첫 단추를 이제 끼우려고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매수 관점에서는 다중바닥을 찍고 있는 이제 뭐 리튬이엄이나 전해액 쪽이 좀 더 편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액과 리튬이엄 쪽 방어 잘 되고 있고, 양극재 통합법이라는 이슈가 좀 오늘 나왔다라는 점 간단하게 오프닝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소재단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 중국의 CAT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그러면 뭐 국내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우리 K배터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 반응이 안 나죠. 이를 잘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다. 주가 반영이 잘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여기 제목을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오늘 4가지 갖고 왔는데, 첫 번째인데도 제가 앞에다 다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공급망 탈중국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주제인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그 미국 국방부에서 그 펜타곤이죠.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그 시애틀과 텐센트 등의 6개 기업을 추가했고요. 여기는 그 창신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드론 업체, 오텔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그 퀘텔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 연결 모듈 업체,
있고 그리고 국유 해운사, 중국 원양 해운도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텐센트도 들어갔다는 게 특징에서 게임 업체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 특히 CATL이 들어갔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을 중국군이 중국군을 지원했다고 있다가 판단해서 요게 이제 그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이제 일단은 포함시켰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그 차이나텔레콤 등 해가지고 들어갔던 거를 일부 좀 뺐었고 이번 6개 기업이 들어가면서 총 134개 리스트에 이제 그 올라가 있고요. 이제 이런 CATL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군의 현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번 넣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근거한 법이 있어요. 그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요게 지금 그 1260H 조항에 근거해서 여기 들어가 있고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고 이제 26년 6월 31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이제 국방부가 거래하는 거를 이제 지금 금지를 하는 거고요. 당장은 어떤 수출 통제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로 인해서 평판에 굉장히 타격을 주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CATL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미국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단체와 기업들이 앞으로 그 CATL과 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한 기업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고, 이 재무부에서도 이들 기업들에서 제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군이 엮이니까는 이제 또 심각해지네요. 네, 특히 이제 펜타곤, 이제 국방부, 이게 사실은 8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작년. 네, 지난해 8월 달부터 루비오 공화당 의원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이제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뭐 CATL이라든가 BYD 등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 대해서 이제 그 거래 금지 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게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일단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은 미국 투자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과 그리고 회사들과의 거래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CATL 같은 경우가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사실상 특히 ESS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26년 이제 6월 말부터죠. 또 네. 이제 어떤 재무부에 의해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CATL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샤오미가 소송 제기해서 요 목록에 빠져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업들 막 주가 막 급락하고 타격이 분명히 있는 이슈고, 네. CATL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그대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좀 굉장히 반사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하게 미국 투자 금지지만 트럼프가 딱 됐을 때 그걸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게 쉽게 해제 안 될 겁니다. 아마 CATL이라든가 특히 이제 CATL 그럴 것 같고, 드론 제작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 이제 그 드론 제작사 DJI랑 그 라이더 제작사 헤이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정됐다가 고소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업데이트 남아 있거든요. 목록에. CATL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로 좀 봅니다. 네. 그 전부터 이제 그 루비오 상원의원이 계속 그 CATL이라는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 거기에 뭐 EV 에너지부터 해서 고션 하이테크 등 해가지고 BYD까지 포함해서 그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제재를 가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의원이 같은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CATL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했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장벽은 K배터리 성장의 필수 요건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 이제 메리츠증권의 이제 세설화 연구위원도 여기 6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군사 관련 기업을 지정을 했고, 앞으로 미국과의 거래 그리고 그 미국의 자금 투자 등은 제한될 가능성이 확대가 됐다 하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이제 당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샤오미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빠져나왔는데도. 네, 그렇죠. 같이 덩달아 좀 하락이 나와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국채 수익률도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또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노이즈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블룸버그의 빨 뉴스에서도 이거 말고 뉴스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 블룸버그 비슷한 얘기예요. 다 지금 비슷한 그 뉴스를 제가 이제 외신과 그리고 국내 뉴스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본 거고요. 네. 앞에는 같은 내용인데 요게 이번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시애틀 등을 블랙리스트 추가하도록 압박한 이후에 나왔다는 거죠. 요게 대표적으로 앞장 섰던 의원이 루비오 의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시애틀이 지난해 그 근로 시장 점유율 37%부터 해서 지금 비아디도 한 17% 합치면 벌써 50% 넘죠. 두 회사 합치면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시애틀이 홍콩에 상장해가지고 네. 한 50억 달러 조달 앞두고 있는 타임이 공교롭게도 그 타임에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IPO를 하게 되면은 주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줘요. 이렇게 되면. 일부러 이 타이밍에 공개한 거 아니에요? 뭐 일부러는 모르겠지만은 타이밍이 시애틀한테 잘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히 전에 지난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지정해야 된다고 한 다음 이후에 미국의 두크 에너지가 여기 해병대 기지에다가 이제 ESS 전자 장치를 공급을 하는데 시애틀가 하기로 한 거를 폐지했어요. 네. 납품 받은 거 폐지하고 앞으로 하는 것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서 실제로 영향이 있었고, 요게 이제 아까 이 뉴스 안에 나온 표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시애틀의 점유율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이거 37% 정도 지난해 나와 있는 거고, 비아디도 많이 올라왔죠. 여기 비아디. LG 에너솔루션이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파나소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삼성 SDI는 좀 비슷한 것 같고, SK온도 좀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중국 기업들이 올라간 모습들 확연히 보이고, 기업들마다 시애틀에 대한 의존도를 표시를 한 거예요. 테슬라가 12.5%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7.1%, 지리자동차, 이건 뭐 중국이죠. 지리, 니오, 베이징 오토그룹, 여기 다 이렇게 있고, 폭스바겐, BMW, 일본 기업들 닛산, 혼다 등도 해가지고, 특히 테슬라랑 스텔란티스가 높아요. 이 비율이 높아서 이러한 이제 높은 점유율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애틀이 만든 배터리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너무 싸요? 보조금을 네. 잔뜩 받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특히 ESS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파괴 수준으로 입찰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걔네 시애틀이 과연 정말 정상적으로 광물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나온 단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예를 들면 임대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 그걸 통해서 받는 거라서 인건비가 쌀 수밖에 없는데, 광물도 싸게 조달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게 이제 배터리가 특히 이제 ESS 배터리 쪽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국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군수무사 차원에서. 네.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를 계속 써서는 안 되죠. 지금 루비오 의원은 아예 중국 배터리를 우리나라 미국 어느 곳에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테슬라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아는데 이렇게 계속 의존도를 높인 상태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더 높일 겁니다. 테슬라는. 그래요. 싸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싸니까 네, 그리고 매력이 또 있는 건데. 테슬라는 또 ESS 배터리 메가팩 사업을 또 많이 네. 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랑은 좀. 안 그러면은 네. 시애틀이 점유율이 굉장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그쵸. 지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랑, 밀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은 네.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타이밍이 대체로 관세가 이제 특히 ESS 배터리는 26년부터 부여를 받는데, 네. 이렇게 이제 블랙리스트 들어가서 이제 판매 금리되는 6월 말 이후부터는 더 좋은 기회가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파나소닉이 눈치를 먼저 챈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이 이제 1월 7일자 나온 뉴스인데, 테슬라 배터리 공급사가죠. 파나소닉이 거의 테슬라에 의존했어요.
테슬라가 아니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이 중국 공급망과 단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겠죠. 당선인 취임을 할 텐데 이날 얘기한 게 대표가 앨런 스완 북미법인 사장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파나소닉 에너지가 중국만 의존하지 않겠다 밝혔고 CS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파나소닉 에너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딱 했고요. 네. 우리는 중국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일부 있지만 많지는 않다. 앞으로 일부 물량도 확보하지 않을 계획이며 그 계획은 가속화되고 있다. 완전 손을 단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파나소닉 에너지의 미국산 배터리는 대부분 캐나다를 포함해 해외 공급 업체부터 공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스완 사장의 발언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했을 때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제조 공정을 재고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관세 얘기 나오고 어저께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헌 같은 비상사태 선포 그런 얘기가 나온 상태고 네. 중국산 수입품에서 60% 최대 60% 관세 부과 선언을 하겠는데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부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그게 저는 간봤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그냥 어떤 반응일까? 가짜 뉴스라기보다도 네. 보좌관에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익명에서 세 군데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관봤다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를 보고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그거를 미리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부인을 하겠지. 부인 아니라고 당연히 하겠죠. 시장은 어쨌든 간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캔자스주에도 두 번째 공장 건설 예정이라서 그러면은 파나소닉이 중국 공급망을 단절하게 되면 누구 거 쓸까? 결국 우리 거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K배터리, 네. K업체, 소재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들 중에 중요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네. 그중 일부가 테슬라 밸류체인에 주목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밸류체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 자체에다 납품하는 기업들. LNF 양극재, 에코프로버트 전구체, SKIT 분리막,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동바, 엔캠 전해.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예요. 이렇게는.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공부를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럼 양극재는 LNF 들어가고 이제 LG화학 들어가죠. 그리고 대주원재료 실리콘극재, 분리막 SKIT, WCP 들어가고 동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SKC는 좀 배제를 하는 편이고 지금 LG 엔솔에서는. 그리고 파나소닉도 테슬라 밸류체인이잖아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네. 파나소닉이 납품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는 포스코피체, 대주전재료 실리콘극재, WCP, 그리고 이제 SK 넥실리스가 들어가는데 여기 전액에 엔캠께 들어가요. 그리고 파나소닉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써놨는데 센트라 글라스를 통해서 덕산테코피아께 들어간 거군요. 그러니까 센트라 글라스가 덕산코피아에다가 전액을 OEM을 맡겨서 얘네가 이제 6만 톤 개파 생산하게 되면 그게 센트라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 없던 거는 파나소닉 밸류체인에 전액 기업의 엔캠과 덕산테코피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 업체들이 다 배제가 되고 여기가 쓴다는 것이고 엔솔 같은 경우도 여기 전액이 엔캠이에요. 엔캠 이러고 그리고 여기도 덕산테코피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KB증권에 나온 리포트는 SK온과 특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도 덕산테코피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밸류체인에. 네, 여기 표시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엔캠은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는 테슬라 자체만 안 들어가고 이제 일단은 파나소닉은 확실히 들어가고 엔솔에 들어가는 거는 회사 쪽에서 부인은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원래 요게 엔캠만 들어가 있는 건데 저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요 밸류체인을 잘 보시는데 그러면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여기 비중이 올라가는 쪽은 전액 쪽은 확실히 올라가겠죠. 특히 엔솔 같은 경우도 요 캐켄 거 물량과 지금 엔캠이 들어가는데 엔캠 물량 캐켄 거는 이제 다 재고 소진하게 되면은 엔캠으로 집중될 것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전액가 쪽을 잘 보정했던 이유가
관세를 맞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북미 시장에서 공장이 있는 기업은 배터리랑 전해액밖에 없잖아요. 현재 공장이 없죠. 네, 구축이 네. 된 기업들은 대규모 캐파 그리고 AMPC 받을 수 있는 것도 배터리랑 전해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된 게 이제 엔캠이나 덕성테코피아, 뭐 솔브리 홀딩스인데 엔캠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덕성테코 크고 그다음에 솔브리 홀딩스란 말이에요. 동아기업도 지금 뭐 일본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관세에 대한 혜택도 있는 거죠. 네. 거기서 현지에서 조달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까지 들어가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교집합은 보면은 그 LG 에너솔루션이 되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엔캠, 덕선테코피아 그리고 엔캠의 리튬이온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리튬이염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전액의 원료는 리튬을 공급하는 중앙첨단 소재. 중앙첨단 소재도 조제 공장에 3만 톤 캐파 짓기로 했으니까 그 교집합에 그렇게 네 종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 최근의 분위기가 LG 에너솔루션 쪽의 밸류체인이 좀 더 유리한 모습인데 이런 변화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급망을 단절하는 으로 인해서 수혜 강도가 세지는 것들이 전액 쪽 강한 이유가 전액 쪽의 점유율을 그동안 중국이 거의 90%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쪽은 K배터리가 잘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LFP의 사용이 좀 늦게 올라가면서 좀 주춤한 것도 있지만은 그걸 원래 잘해 왔던 거고 전액 쪽은 잘 못했어요. 거의 중국에 그 점유하다시피 했고 일본 업체들은 그 캐파가 크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FOAC 규정, IRA법과 그 FOAC 규정과 또 AMPC 등의 규정에 의해서 북미에서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만 됐고 그것들이 이제 또 기회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FOAC 규정 표제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번에 지난해 40개 자동차 전기차에서 45개에서 이번에 22개로 줄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 다 줄어든 게 폭스바겐,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보조금 싹 다 지금 제외됐거든요. 그 현대차는 올라가던데 결국 FOAC 규정 못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요쪽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을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나왔고,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 리포트를 봤더니 다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이유는 실적 전망치, 실적 추정치가 여기서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약간의 불확실성도 좀 남아있다. 근데 이사님께서 보는 시선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결국에는 그 IRA법에 대한 폐지 또는 수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 네. 그거야 아마 시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정권 이런 걸 통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자동차가 특히 전기차가 잘 팔리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저 수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 올해는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또 북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분위기는 업황이 바로 막 지금 돌아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올해 5월 달이나 가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워낙 낙폭과대로 해서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반등이 어떤 가파른 반등보다도 완만한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6년도가 이제 큰 빅사이클로 온다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분기 선반영 되면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하반기로 가서 전기차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하반기 이제 본격적인 그 반등세는 올해 하반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더 상황이 더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캐중간이 좀 더 지금 계속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가 미래세 자료인데요. 요게 아마 그 타이거 2000년 테마 주가 추이 움직임인데 대체로 여기 지금 다운 사이클이었고 글로벌 유럽 보조금 축소되었고 테슬라가 지난해 역성장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리튬 이런 리튬 가격 광물 가격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예상보다
미국의 그 전기차 침투율이 두 자릿수가 안 나왔어요. 지난해. 그 2023년도에 8.5% 뭐 8% 나왔는데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상만큼 올라오지 못한 것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래서 업황에 대한 바닥을 예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기 뭐 이 자료에서는 유럽은 26%, 북미 30% 성장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도 성장이 올해 더 될 거다. 새로운 차들 뭐 그 신규 차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일부 상반기 그래서 대체로 그 요것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를 대체로 바닥 형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업황 자체로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올라가는 형태로 보는 것 같고. 미래에셋 자료에서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연간으로 19% 성장과 북미는 이제 3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랑 특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이제 이게 19%면은 전기차만 보면은 좀 더 올라요. 23% 정도. 전기차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시장별로는 이제 유럽 26%, 북미 30%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유럽, 북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이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이제 북미 여기가 요 부분과 그리고 유럽 여기 중요하죠. 보면은 이게 중국이 아직까지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점유율이 그 중국 업체들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유율 같은 거 계산할 때. 중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중국만 따로 보는 거냐, 중국 포함인가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다 내년까지도 아마 중국만을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 업체가 월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유럽이 다시 수요를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미 판매량은 아까 이제 30% 올해 성장이 보여지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그 IRA법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시도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올해 말에 만약에 그 예산 조정이 시작돼서 보정이 축소된다. 네. 내년에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올해 미리 살려고 하겠죠. 자동차를. 그러니까 올해 생각보다 북미 시장의 판매가 급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쉬운 게 오토론 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금리가 7%대예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네. 금리가 빨리 얼마큼 인하가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 그러니까 그 전기차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수요가 이제 대략 28%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은 36%, 북미가 42%. 중국이 상대로 적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전히 중국이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점유율 같은 거 따질 때 중국 업체들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고 네. 아마 내년까지들도 올해까지도 계속 하면은 이게 중국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그 K배터리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유럽의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얼마큼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 배터리 쪽에 42%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대당 탑재 배터리 용량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뭐 픽업 트럭부터 해가지고 대형 SUV가 더 많이 팔리고 기아 EV9처럼 이제 거의 200 그 킬로와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한 198 들어가나? 네. 그 대용량 배터리 들어가는 차들이 잘 팔리기 때문에 대단 탑재용량이 월등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의 성장은 그 전기차 판매보다도 배터리의 그 성장이 훨씬 높을 수 있어요. 북미 쪽은. 유럽은 소형차 위주니까 대수가 무조건 많이 팔려야겠죠. 네. 예, 그런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성장이 얼마큼 빠르게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꾸 트럼프 이슈라든가 뭐 그 중국 기업들이 북미 진출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파이를 성장률을 둔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파이를 뺏어오는 그런 이슈가 됐던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23년도만 해도 뭐 고시안 하이테크부 해가지고 중국 뭐 CATL 등 해가지고 중국 특히 에어로빅 배터리가 미국 시장 상당히 장악할 거다는 식의 얘기들이 막 주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다 어이없었던 거긴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거는 이제 이런 캐진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덤핑으로 또 많이 지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가격 싸움 그런 덤핑 전략을 많이 펴면서 점유율을 많이 올려왔던 것들을 좀 관건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아까 일부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을 막아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이제 그 하이니켈 그 노출도가 미국이 높아요. 네. 미국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이랑 그 미국 시장의 회복이 중요한 게 자꾸 에어로포 배터리 얘기하는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많이 들어간 거는 에어로포 배터리 차가 아니고 그 하이니켈 약간 3원계 배터리예요. NCM 523, 614, 622.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도 그걸 만들거든요. 시애틀이 523과 그 622, 613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그 523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양극재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보다 중국 화이트몰트가 단가가 40% 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 후려치기를 그렇게 싼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통째로 파는 거지. 그런 배터리 직접 쓸 만한 그 유럽의 전기차들 왕산차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싼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자체를 싸게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경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중국 배터리 싼 거를 장착을 해서 네. 싼 가격에 유럽에 판 거죠. 그러니까 그 싼 배터리를 네, 장착해서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에는 그 배터리를 쓸만한 완성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기차 자체를 파는 거지. 차 자체를 파는 통째로? 네, 통째로 싸게. 그러니까 싼 배터리로 수출이 어려워요. 그걸 쓸만한 그 검증 안 된 배터리를 쓸만한 완성차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 자체 워낙 싸게 팔아버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중국 그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갔다가 보는데 근데 LFP 배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통 523이랑 그 613, 622 이런 3원계 그 미드니켈 쪽의 배터리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한테 직접 타격됐고 특히 그래서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그런 그 하이니켈 그 말고 미드니켈 쪽 특히 뭐 523 이런 제품들은 계속 역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사업을 접어버리고 하이니켈 중심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 뭐 테슬라에 대한 거는 기대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테슬라 역성장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그 수요가 회복될 거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나옵니다. 또 이제 저가형 모델도 나오고 로보택시도 나와서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신차 출시 사이클에 좀 들어가서 테슬라 약점이 신차가 좀 부진했다는 거거든요. 네. 또 기존의 모델만큼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라고 보지만 이런 신차가 나오게 되면 다시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되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고 또 인도 예. 또 테슬라가 또 인도 시장도 진출 얘기 있고 테슬라 또 ESS 실적 되게 좋잖아요. 이번에도 ESS 실적 역대 분기 최대였어요. 네. 이런 것들 또 로봇 같은 거 이번에 또 옵티머스 또 뭐 대규모로 만든다고 좀 얘기 또 나온 것처럼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보너스 영역으로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신차 사이클이 테슬라도 이제 올해 시작이 된다. 특히 이제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될 것이고요.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사이버 트럭은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큼 잘 팔릴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신차 출시 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 포르쉐, BMW, 뭐 벤츠, 폭스바겐, 테슬라, 리비안 등이 있는데 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나오는 거고 대체로 일정들이 올해가 많아요. 올해가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 신차 일정이 전기차만 보면은 전기차랑 더하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보면은 지난해가 더 출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날 그해 출시가 됐다고 해서 그해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아니죠. 네. 출시되면은 점점 이게 일단 자국에서 팔고 또 수출되고 하면 점점 판매가 늘어나는 거는 그 다음해가 되니까 네. 지난해 뭐 EV3라든가 이런 차들은 올해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체 올해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출시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면 주행거리 많이 늘었네요. 팔린다고 하면은 아마 더 당연히 이제 배터리 수요도 늘 것이고, 네. 업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미래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업황 체크를 하거든요. 복잡하네요. 이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게 PQ 수익성이 이게 나와요. 네. 가격 수익.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변했는데 그 전에도 이게 1분기 때에도 한 2분기부터는 2, 3분 돌아서지 않겠냐 이게 빨간색이 있었어요.
점점 뒤로 밀려. 아, 근데 25년도는 확실히 다 빨간색으로 수익성이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네. Q가 늘어나는 건 가격은 배터리 가격은 올라갈 거라 보진 않지만은 그러네요. Q가 올라가는 건 이게 하반기 3분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플랫하고 수익성 그러면은 이게 올해부터 그 2분기부터 좋아하는 거죠. 네. 4분기 안 좋았고 그럼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분위기고 2분기부터.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 가격 떨어졌는데 가격은 이제 올해 아직은 가격이 확 올라갈 거라 보진 않는 거죠. 그럼 광고 가격이 아직 드라마틱하게 세게 올라가다 보는 건 아니니까. 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제 Q가 다 올라가는. Q가 이제 2분기부터 회복된다고 하면은 네. 주가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 수익성도 올해 1분기부터 회복되고 에코프로 BM도 23년도 정도 출하량은 회복이 될 거다고 올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지금은 주가 바닥이 맞지 않나. 전기차가 이제 예, 이런 얼마나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지 그쵸.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박도 마찬가지예요. 동박은 사실은 이제 이게 픽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좀 그냥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동박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동박 전에 분리막도 마찬가지로 업황 자체가 올해 2분기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걸 반영했을 때는 제가 보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주가의 완만한 반등세를 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봉쇄적인 그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냐고 보는데 이런 관점이 사실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락하는 또 우리 지난해 우리 시장만의 또 악재도 있었다 보니까 이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지고 그 앞에 이제 사실은 그 펜타곤에서 그 시애틀 등을 이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제안을 한 것도 못지않게 이 중국 정부가 사실은 시애틀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2000년 수출 제한하는 부분들은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뭐 포드 등과 이제 시애틀과 좀 파트너십 맺으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LFP 배터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이 지금 업스트림 단에서는 탄산, 수산화, 리튬, LFP 전구체 그리고 배터리 제조기업 등에 대해서 지금 수출 금지 제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그러면은 우리한테 특히 LFP 배터리를 바로 생산하는 기업은 사실 그 LG 엔솔인데 네. 엔솔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밸류체인 업체들이 괜찮겠죠. 네. 그리고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사실 IRA법의 취지가 이런 그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라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건데 단순하게 이런 IRA법에 대해서 뭐 일부 수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탈중국 흐름을 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시대에 와서 관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혜택을 받을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저가 그 뭐 소듐이라든가 LFP 미드 이렇게 고가에서는 그 NCMA 그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양하게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배터리 케미스트리가 다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가 될 것으로 보는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이제 거기들은 뭐 테슬라 그 뭐 GM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 현대차 그룹 네.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회 요인이 찾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사실 그 이번 주제에서 말씀 주실 때 북미 시장 너무 중요하고 유럽 시장도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또 유럽 시장에서 자꾸만 이제 보조금도 빼고 점유율을 중국한테 뺏기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불안 요소였는데 2025년도에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이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수혜를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EU의 그 CO2 규제, 연비 규제 문제 때문에 그 유럽이 특히 완성지역 기업들이 그 올해 거의 그 전기차 판매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폐지 가능성 이런 것도 없어요. 나오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없어요. 기사가 네. 나왔길래. 그거는 뭐 걱정됐어요. 어떤 기사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럽 그 위원회에서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어요. 이대로 가는데 자꾸 이제 완성차 기업들은 이를 자꾸 이제 그 좀 완화를 원하지만 사실 뭐 EPP 이런 데서 주장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데요.
그리고 안 하면 회사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마 밀어내기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밀어내기. 예, 집중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연비 규제가 있죠. 네. 그리고 유럽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많이 팔기 위해서 완성회사 기업들이 지난해 판매하는 거를 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올해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지난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 거죠. 규제를 맞추기 위해 올해 많이 팔아야 돼. 올해부터. 올해부터 이제 그 연비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아, 일부러 작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올해 좀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밀어내기를 할 것이고 그걸 못 채우게 되면 테슬라 등 통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사야죠.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가 전기차가 차량이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를 완성차 기업들이 그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그 전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내에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SUV나 픽업 트럭 이런 것들 그 큰 차들은 피해야겠죠. 세단을 뭐 확대를 하든지 이 내에서도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전기차 판매라든가 하이브리드 판매 늘어나야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갖고 안 돼요. 문제가. 그리고 여타 업체들과 통해서 같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제휴를 통해라든가 또 그 뭐 딜레이 인센티브 확대해가지고 어쨌든 판매 프로모션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11월 달 보면은 그 중국 전기차 판매 그 수출이 뭐 42% 급감했다 그러잖아요. 관세 효과가 여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효과를 통해서 일단 중국이 막아진 상태에서 이런 CO2 규제로 인해서 유럽의 올해는 판매가 급증해야 된다.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이제 특히 K배터리가 가동률이 저하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전기차 시장 보면은 글로벌 쪽으로는 요게 그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 이 전기차가 25% 정도 성장을 올해 예상하고 있지만 유럽은 41% 성장을 예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유니스 증권에서 코멘트를 한 게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가 유럽에서 급증할 수 있다고 급증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난해 판매 모델 수가 45개에서 올해 35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 이제 해만에. 25,000 유로 이하의 저가 모델이 올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유가 이제 그 자동차 CO2 규제를 첫 시행한 2000년도와 상황 유사하다는 거죠. 올해 그 CO2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신차 출시가 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다른 그 자료 보여드리면서 전기차 모델 수랑 침투율이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전기차 신규 모델 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2배 증가하면서 전기차 판매 고성장이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난해 거에서 더해서 같이 파는 거니까. 지난 하반기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판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사실 올해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기차 그 성장 예상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 그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등 있다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일 큰 시장이 이제 독일과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최근에 뭐 영국이 올해 12월 달인가 그 뭐 60% 성장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이 더 커졌어요 독일보다. 최근에 중국이 그 유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보는 거고 프랑스도 이렇게 올라갔고 특히 이제 요 두 군데가 올해 성장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도 요게 지금 23년에서 24년도 이렇게 좀 주춤했잖아요. 올해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2030년까지. 전기차 부분만 따로 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 본 자료들인데 그래서 유럽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26% 정도로 성장하는 그 미래에셋 자료는 26%로 보고 있고 아까 KB는
여기 그 한국투자는 41% 성장을 보는 거예요. 좀 작긴 한데 대체로 올해 이제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라 본다는 거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은.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증가율은 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저가 라인으로 되고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23년까지는 저가 전기차가 25,000유로의 차가 별로 없었는데 네. 지난해부터 올해 26년까지 이게 저가 라인 그 26,000유로들이 대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이런 차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보급형 모델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차들이 될 것이고요. 업체별로 보면 그 포드라든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도 있잖아요. 벤츠, BMW.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게 내연기관 비중이고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인데 올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폭스바겐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전기차 비중이 82%인데 올해는 이걸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65%까지 줄여야 되고 전기차 판매가 23년도 13% 비중인데 3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BMW 마찬가지고 내연기관 판매를 줄여야 되고 전기차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CO2 규제에 충족하는 기업은요. 테슬라, 현대기아차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유럽에서는. 그건 괜찮아. 근데 이제 포드도 지금 여기 5%에서 23%까지 늘려야 돼. 내연기관차를 더 줄이고. 이런 더 못하고 있는 거죠. 스텔란티스 마찬가지고 지금 12%에서 20%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죠. 내연기관을 줄여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차 비중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많이 팔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걸 어떻게든 프로모션을 통해서 팔려고 할 거다. 밀어내기를 상당히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많이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도 우리가 어떻게 좀 기회든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유럽 쪽에서 지난해 EV3가 이제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캐스퍼 EV가 이제 유럽에 이제 진출이 됐고, 올해 현대차도 아이오닉 9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출시가 되고, 그리고 기아차는 EV4, 7, 5, 8, 그리고 이제 PV5, 이제 그 다목적 차량. 요거까지 다 대거 출시가 돼요. 그래서 기아의 아마 유럽 시장에서는 기아가 상당히 그 성장률까지 높아요. 작아서 차가. 예. 북미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오닉 9이 있는 이제 현대차가 좀 네. 가능성이 높고 특히 EV3, 4 이런 것들이 특히 EV3는 올해 차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EV2도 나와요. 2도 나오고 제네시스 EV 그 90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27년도에는 그 아이오닉 3도 나오고 PV7도 나와서 이 이제 PV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차도 이제 전기차 시대에 맞는 우리가 이제 그 진정 전기차 시대에 걸맞는 그런 차들은 여기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 기아차가 유럽 시장에도 준비 잘 돼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유럽 배터리 규정에 대한 규정 시행이 앞으로 제기되는데 뭐 배터리 여건이라든가 배터리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타이트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중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실 그 중국 업체들의 입장에서 유럽 내에서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단 말이죠. 중국 내에서 싸게 보조금 받고 임대료 싸고 저렴한 인건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유럽에서 배터리 공급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고 이번에 BYD가 중국 가서 브라질에서 공장 짓다가 네. 중국인들 불법 노동자를 대규모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걸렸잖아요. 또 하청 업체가 그 중국인들에 대해서 거의 노예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게 안 되나 봐. 제대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서는 그런 가격적인 유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 배터리인 것 같고 네. 배터리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이게 올해 8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폐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강제행위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코발트, 천연 흑연, 니켈 리튬 이런 것도 포함될 경우에는 그 배터리 제조랑 수입 업체에 대해서 공급망 실세 도입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쭉 조사를 하는 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 리스크는 인권, 노동권,
공기물 토양, 공중보건 등 ESG 관련 요소가 포함돼요. 인권 및 노동권에서 바로 걸리네요. 그렇죠. 중국.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시애틀이 그 바닷가인 게 아니라 저기 그 신장 같은 데서 뭐 리튬 같은 거 채굴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 물이 없는데 막 땅에 묻고 막 그런 오염수 제재 안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 인권 문제 같은 것들. 아까 비아드 얘기했었죠? 네, 그런 것도 다 걸린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ESG 규제 강도가 낮았던 중국 원자재 베이스 제조사의 규제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ESG 규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 밸류 체인에 의존하지 않고 이거를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같은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 8월 18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니까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배터리 연권법은 좀 늦어요. 사실 27년도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차라든가 이런 그 LMT 배터리에 대해서 그 여건이 시행이 되는데, 요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QR코드 형태로 들어가는데, 배터리 기술 사양, 원재료 출처, 그 배터리 화학 구성 및 제조 이력, 지속 가능성 지표 등 다 포함되고, 일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배터리 원래 중국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게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건 좀 너무 늦은 이슈라서 이거보다도 일단 이 배터리 공급의 실사 부분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이것도 중요한 이슈다. 결국에는 잘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의 의존도 낮추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완만한 반등, 그리고 하반기부터 26년까지 이제 가파른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보면은 배터리를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더라도 지금 보면 약간의 추가 매수? 그러니까 뭐 매수할 거는 매수해야겠죠. 지금 자리는 싼데 2차 전지가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 중에서 당장의 주가 상승이 있는 것들 섞어줘야 돼요.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안에서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외에도 외에도 지금 오늘도 보면 유리개판 기업들 급등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저기 그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12월 달 내내 지금 조정을 받았던 엔터 종목들도 지금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오늘 제가 최근에 제 방송에 얘기했던 게 덕산네오록스 같은 거 얘기했거든요. OLED. 네, 그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폴더블에 들어가는 그 블랙 PLD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그 애플이 앞으로 폴더블이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네, 거기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 삼성도 지금 블랙 PLD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독점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올해 업황이 좋으면서 실적이 크게 돌아서는 기업들을 상반기에는 같이 섞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일부 수익성을 제고를 하면서 버텨야 돼, 상반기는. 네. 왜냐면은 그 2차전 섹터가 지금 업황을 좀 보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2부에서 얘기했나요? 보면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확 돌아설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못 믿겠는 게 맨날 밀리니까. 계속 밀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부터가 좋아진다는 그림이 나오고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더라도 상반기 주가의 반등이 가파를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티긴 버티는데 다른 섹터들 종목도 막 올라갈 때 그냥 그 반등이 약하면은 왜냐면은 이미 한번 이제 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주가 한번 출렁이고서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흔들리면 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온리 2차 전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은 것들도 같이 좀 섞어줘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회복될 것인가?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고, 이거를 뭐 악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호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1월 7일부터 그 대부분 공매도 거래법에 대해서 등록법인을 발급하는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모든 공매도에다 꼬리표가 붙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이유가 무채 공매도 막겠다,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취지에 상당히 맞게끔 잘 좀 개선이 됐고요. 그때 설명해 주셨죠. 네, 시스템도 잘 돼서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
거래를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거 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요게 이제 그 등록번호라는 게 공매도 전산 시스템의 그 법인에 부여하는 일종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게 다 부여가 돼요, 앞으로. 모든 공매도에서 그렇게 지금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단일 계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매도를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 동의 단위별로 계좌 정보 다 제출해야 돼가지고 앞으로 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인인 것도 가짜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점검하는 것까지 다 들어갈 것이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 여기 화면 잘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제기됐을 때 과연 악재냐에 대해서 여부가,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뉴스 나온 게 있는데, 요건 뭐 발급시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주가 하락이 5일 이내에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매도 기간이 최단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해지 수단이 없어서 좀 네. 수급이 안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제기됐을 때는 뭐 유동성이 개선됐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뭐 공매도 가격 발행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거품 있는 것들을 줄여주는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의 공매도 제도가 그 말이 안 되는 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 가능하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도량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를 가능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매도가 안 되는 게 사실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게 다까지 풀리게 되면은 그동안 코스닥 150이라든가 뭐 코스피 200 종목에 집중됐던 공매도들이 분산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그 해지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지만은 이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요게 지금 전에 한번 우리 10월 달에 했던 내용 한번 했어요. 네. 했었는데,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FTS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매도 우리가 금지되다 보니까 10월 달에 이게 FTS에서 그 관찰 대상국 지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피했어요. 네. 만약에 이게 됐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뢰도 추락이죠. 네, 선진 시장에서 강등될 뻔했어요. 우리가 FTS에는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고 MSC에는 그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3월 말까지 공매도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선진지수에서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 되게 위험했었어요. 특히 홍콩이랑 무너지겠죠. 유럽계 자금이 네. 이탈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때 당시에 어쨌든 우리가 그 무채 공매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설득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금융위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서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 하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을 실제로 그 FTS 러셀에서 얘기를 했고, 그럼 다음 정례 시장 분류가 4월 8일이란 말이죠. 딱 일주일 차이로. 네.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3월 31일이 월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3월 30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은 이 3월 말까지 한 이유가 이게 크다니까요. FTS.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 제기되는 거를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도 호재로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매도가 문제였던 거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빠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불법 공매도를 하지 마라. 무채 공매도 이런 걸 막아달라고 했던 거지. 네. 정상적인 공매도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상황 보니까 지금 유독 2차 전지 섹터에 그런 무채 공매도, 이동시장 주식 매도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거해 달라라고 했고, 금융당국에서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되게 시스템을 잘 갖춰서 네. 했다는 거죠. 그쵸. 이거 기대 이상이에요, 사실은. 나 되게 놀랐어요. 네. 사실 그거 기대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얻어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세계 국제지수 편입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MSCI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수익률이 꼴찌인데 지금 연초에 그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 1등이에요. 네. 아직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1등이 근데 1등이야. 이런 좀 흐름의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제도를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걸 나쁘게 보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짜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이 최저여서 너무 속상했는데 일단 새해
되고 나서 증시가 나름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향후 전망 그리고 3월 31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후부터 MSCI 선진지수의 희망까지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저희 오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